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해법 반대한다. 노름말대로 서로 패를 보여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전부 보여준 꼴이 돼 있어요. 이거는 외교 협상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에 나설 때마다 말 한마디가 논란입니다. 이번엔 바로 이 발언이죠.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이란은 거세게 항의했고 외교부는 해명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헌법 66조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대한민국의 대표자가 오히려 외교 안보의 불안 요인이 돼버린 현 상황을 따져보겠습니다. 지난달 15일 아랍에미리트를 순방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 파병된 아크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좀 앞에 그 간식 좀 들죠? 먹으면서 합시다. 문제의 발언은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란은 즉시 발끈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이란 외무부는 페르시아만 국가들 간의 역사적이고 우호적인 관계와 긍정적인 발전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는데요. 또 외교적으로 부적절하다고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곧장 수습에 나섰습니다. 우리 장병들에게 최선을 다해달라는 취지로 그런 격려 차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란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란은 지난달 18일 윤강현 주 이란 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즉각적인 해명과 함께 입장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로 우리나라에 묶여있는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핵 관련 발언까지 추가로 문제 삼았습니다. 외교부, 국방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나온 바로 이 발언입니다.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발언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위반된다는 게 이란의 주장입니다. 결국 우리 외교부는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 그런 말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관련 언급에 대해서도 이란 정부의 문제 제기가 전혀 근거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발언 자체가 평상시 상황이고 정상적인 관계라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과 이란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안 좋은 상황에다가 또 하나의 그 충격파를 주니까. 아시다시피 이란은 지난 2002년 불거진 핵 개발 의혹 이후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잠시 풀리나 했던 두 나라의 관계는 지난 2018년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다시 악화됐습니다. 우리나라로부터 70억 달러의 석유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적 발언과 핵무장 이야기까지 했으니 이란으로선 꽤 쓸만한 협상 카드를 얻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이 그 발언을 언급한 부분은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이에요. 핵협정 복원을 위한 협상들이 그 작년에 이제 진행됐다가 그 중단됐는데 다시 재협상됐을 때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죠. 그런데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사실이긴 한 걸까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는 한 번도 외교 관계가 단절된 적은 없습니다. 이란하고 아랍에미리트는 활발한 경제 교류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양대치선에 있기 때문에 양국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물론 영유권 분쟁이 있지만 이들을 적이라고 단순화시키는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UAE는 실용적인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적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UAE를 적국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국회에 나온 외교부도 두 나라 관계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진화를 시도했는데요. 대한민국 외교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특정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정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차관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특정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러자 여당 의원이 외교부 차관을 질타하는 기묘한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UAE는 안보적으로 불안하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그 국방력을 지금 갖다가 쓰는 거 아니에요. 왜? 이란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점을 왜 사실인 얘기를 갖다가 자꾸 빙빙 돌려가지고 말이지 전혀 무슨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심지어 대통령이 말한 적의 뜻은 실제로 적이 아니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그 영어 표현을 enemy라고 직역을 했으면 저는 오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적으로는 위협이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적이란 단어를 썼어도 외교부 영어 통역이 있었으면 위협으로 통역을 해줘야 돼요. 대통령이 중간에 잠깐 쉬고 말한 걸 잘 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띄어읽은 바로 이 부분이 발언을 정정한 거란 겁니다.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UAE의 적은 하고 한 테프로 좀 쉽니다. 그리고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은이라고 했던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협적인 국가라고 애둘러서 이제 정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의 발언에 오류가 없다는 논리를 만드는 데 집착하다 보니 오히려 발언의 파장을 더 키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실은 대통령의 실언을 더 극대화시키면서 악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선봉장에 선 사람들이 이번에 여당 정치인들이거든요.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덮어버리고 그다음에 후속 조치를 취하는 거를 여당이 해야 될 일인데 그 문제를 더 키워서 우리가 정상적인 외교를 해야 될 상대 국가의 기분을 나쁘게 한다면 그렇지만 여당은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흠집내기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맞는 발언이고 순방 성과를 폄훼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집요하게 말하자면 이간질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이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운 건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조 원에 달하는 투자 약속입니다. 정상 간 공동 성명의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이도훈 외교부 차관은 구속력이 있다고까지만 했는데요. 정상 대 정상의 약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속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후속 조치를 통해서 다 이렇게 해나가야죠. 그런데 스트레이트가 외교부의 구속력의 근거에 대해 질의를 하니 법적 구속력은 없고 합의 이행에 대한 양측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취지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순방 성과는 논외로 치더라도 한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발언.
더구나 외교 무대에선 금기라는 적이라는 표현까지 쓴 건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나 대통령이 그간의 이제 과정을 보면 세계를 이게 단순하게 나누는 것 같아요. 흑백론 또는 선악으로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외교적으로 흑백이 너무 구별이 되면 사실 여지가 외교의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대체 어쩌다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걸까요? 외교부는 아랍에미리트 순방 당시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료는 다 보고했다면서도 구체적인 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을 만나서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지금 말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다 사실은 좀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하고 있죠, 전부 저희가 행사별로 필요한 자료들을 네. 다. 그래서 공식 자료를 통해 짐작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외교부가 작성한 2023 아랍에미리트 개황 자료를 보면요.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을 최대의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적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결국 적이란 발언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교 무대에서 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불거졌던 경례 논란 기억나시나요? 보통 한 나라의 정상은 다른 나라 국가가 나올 때 경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가가 연주될 때 경례했습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례를 할지 말지 머뭇거리다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실수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상대국에 대한 존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주석이나 스페인 총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는 상대 국가가 연주될 때 경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경례가 존중의 의미였다면 오해를 살 수도 있는 해명입니다. 그럼 이번 아랍에미리트 방문 때는 어땠을까요? 지난달 15일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 애국가 연주가 시작되고 윤 대통령이 한 박자 늦게 경례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뒤늦게 손을 올립니다. 이어서 아랍에미리트 국가로 연주가 바뀌는데요. 뒤쪽에 서 있는 장관들이 손을 내리는 모습 보이시나요? 김 여사는 나중에 손을 내렸고요. 윤 대통령 혼자 아랍에미리트 국가가 끝날 때까지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상외교 무대에서는 정상들의 동작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습니다. 그만큼 준비도 철저히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전임 대통령 시절 전례들을 확인하는 건 물론이고요. 순방 전 현지 답사를 다녀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상대국과 협의도 한 뒤 최종적으로 2-3페이지 분량의 의전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됩니다. 대통령이 어떤 의전 행사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그때는 손을 내리셔야 됩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기록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받은 의전 보고서에는 어느 나라 국가에는 경례를 하고 다른 나라 국가에는 하지 말라고 구분이 돼 있었던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의전 세부 사항이 준비가 잘 안 됐거나 또는 대통령에게 전달이 잘 안 됐거나 이것도 아니라면 전달을 했어도 반영이 안 됐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적으로 주무부처의 정보가 대통령실에 정확하게 공유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추론을 적용할 수 있는 일들은
비단 외교 무대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윤 대통령은 한미가 미국의 핵 전력을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미국 백악관은 공동 핵 연습이 아니라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효과적이고 조율된 대응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oday, we're not discussing joint nuclear exercises. The ROK is a non-nuclear weapon state. But following their meeting in Cambodia,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Un tasked their teams to plan for an effective, coordinated response to a range of scenarios, including nuclear use by North Korea. 결국 윤 대통령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연습이라는 말을 꺼내 한미 양국의 혼란을 불러온 셈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기 이야기를 또 꺼냅니다. 지난달 11일 외교부와 국방부 업무 보고 자리였는데 앞서 이란이 문제 삼은 그 발언입니다.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뭐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공유해온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도 배치되기 때문에 자칫 국제적으로 고립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말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이후 어느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꺼낸 적이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한미 관계가 훼손되고 오히려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It's a big deal, bigger than what people in South Korea appreciate. You wind up losing, the civilian nuclear program, and you wind up being less safe. So why in the world would you want to push to go in that direction?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은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흡수 통일론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결국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직접 흡수 통일론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대한민국이 훨씬 더 크게 번영을 하고 국민들도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이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틀림없이 맞는데 그게 흡수 통일은 아닙니다. 흡수 통일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다른 사회를 흡수하겠다는 얘기인데 대통령의 돌출적인 발언과 행동이 나오면 사후에 주무부처가 사태 수습을 위해 진땀을 빼는 일. 사전에 예방하기 힘든 문제라는 점에서 외교 안보의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이 향후에 발생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맞는 말이었다. 올바른 외교였다고 고집하면 이거는 미래에도 재발할 수 있다는 거니까 더 심각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면 저는 뭐 향후에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딱이 묘한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속내를 감춘 외교적 수사나 외교적 해법 등이 필요한 건데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 응징, 적 등의 강경 발언들을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결같이 낮은 자세로 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네, 다름 아닌 일본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에 뛰어들 때부터 한일 관계 개선에 남다른 의지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이 계속되면서 누구를 위한 대일 외교냐, 그런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해법 반대한다.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시작부터 피해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정부 당국자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강제동원의 가해자인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돈으로 배상금을 마련하겠다는 걸 대놓고 밝힌 겁니다.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피해자분들이 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것에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뭔 소리야. 이날 행사는 외교부와 한일 국회의원들의 친목단체인 한일의원연맹이 공동 개최했습니다. 의원연맹의 회장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사람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일본 전범 기업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이미 5년 전에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은 배상은커녕 사과도 거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이들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소송까지 내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얼굴을 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전범 기업들이 의기양양해서 대들밀고 큰소리치는 이것이 과연 국익입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목소리는 일본 사회에서도 나오는 지경입니다. 학자와 법률가 등 일본 지식인 94명은 지난달 피해자 없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事実を認める、謝罪する、補償する、そして、その教訓をですね、伝えていくという。 성명에 동참한 어느 일본 교수는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대변하는 게 정상 아니냐며 되묻고 있습니다. 正直なことを申し上げまして、今回韓国政府は日本政府に対して非常に譲歩したというふうに私のは受け止めています。切実な気球を韓国政府は持っているのではないのかと想像しているんですが。 네, 방금 일본 학자도 말했지만요. 이 정도 줬으면 뭔가 받는 게 상식적인 외교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참여를 선언할 때부터 한일 관계의 해법으로 내놓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랜드 바겐, 일괄 타결 방식인데요. 위안부 문제, 또 그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들하고 또 우리 그 한일 간의 이런 안보 협력이라든가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떤 그 그랜드 바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과거사든 경제든 안보든 모든 이슈를 한꺼번에 협상하며 주고받겠다는 뜻인데요. 문제는 식민 지배의 피해 당사국인 우리가 스스로 과거사를 다른 현안들과 뒤섞어놨다는 겁니다.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도 그랬습니다. 과거사 책임 규명이나 사과보다는 국교 정상화를 대가로 일본에게서 경제 협력 자금 3억 달러를 받는데 급급했던 거죠. 이 협정은 60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본이 과거사 배상 문제에서 이미 끝난 얘기라며 발을 빼는 빌미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본에 유독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한 게 아니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는 발언은 당내에서도 비판이 거셌습니다. 사실은 체르노빌이 원전사고 후쿠시마는 이제 저거는
지진과 해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사능이 외부에 유출되고 사람이 죽고 다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윤석열 총장의 생각 속에서 저절로 나온 그런 이야기라면 대통령으로서 준비는커녕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선 이후에도 마찬가지. 취임 뒤 처음으로 맞는 작년 광복절. 윤 대통령은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기념사로는 이례적입니다. 일본은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한 달 뒤 미국 방문을 앞두고는 대통령실이 한일 정상회담을 예고했다가 일본이 반발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후 뉴욕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 정상과의 만남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기시다 총리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며 정성을 들였습니다. 양국 국기조차 없는 부실 의전 속에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군사적 차원에서도 논란입니다. 작년 9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장소가 다름 아닌 독도 앞바다였습니다. 일본 자위대까지 참여한 동해상의 합동훈련은 이때가 처음이었는데요. 독도 영유권 분쟁 등이 우려되는 국방 참사다. 이런 반발을 불렀죠. 반면에 작년 말 우리 군의 독도 방위 훈련은 비공개로 바뀌었습니다. 훈련 자체도 축소됐고 과거에 하던 독도 상륙 훈련도 없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에 대한 과도한 자극을 피한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이 정도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일본도 호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할 만큼 우리 정부의 구애는 그냥 짝사랑에 그치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달 일본은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다시 신청했습니다. 사도광산은 니가타현의 금광으로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1,500명이 강제동원됐던 곳인데요. 이런 역사적 배경은 신청서에서 빠졌습니다. 文化遺産としての素晴らしい価値が評価されますように、国際社会に対して丁寧な説明を行っ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영토 문제는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외무장관. また竹島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日本固有の領土です。この基本的な立場に基づき、毅然と対応していきます。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 경계 논란도 있었죠. 작년 11월 우리 해군이 일본 국제 관함식에 참석해 일본 군함기에 격리했는데요. 국방부는 일본 군함기와 우길기는 모양이 다르다고 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우길기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응원에서는 사기를 북돋우며 승리를 기원합니다. 해상자유대 자유함기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일본은 4년 전 초계기 논란을 또 문제 삼았습니다. 일본 초계기가 150m 저고도 위협 비행을 하면서 우리 광개토 대왕함을 근접 촬영하고 정찰했는데요. 일본은 사과나 해명도 없었죠. 일본한테 아무것도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일본으로서는 오히려 더 많이 요구한다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일본한테는 이제 꽃놀이 펼 수 있는데 지난달엔 일본이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채택했는데요.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과 방위비 2배 인상이 핵심입니다. 북한이 반격할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일본 정부는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일본이 우리와 상의 없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죠. 2차 대전 패전국으로서 최소한의 방위력만 갖춰야 한다는 평화헌법 체제를 무시했다는 우려가 일본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IRBM이 날아다니니까 자기들도 이제 방위비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그 국방 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대체 일본에 이렇게 당하면서까지 우리 정부는 왜 가까워지려는 걸까요? 한미 관계를 의식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면 지정학적으로 한미일 공조가 불가피한데 이걸 위해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압박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은 재무장의 꿈을 키우는 사이 우리는 뭘 얻고 있을까요? 정부는 지난 연말 새 안보 전략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투영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The announcement today of our Indo-Pacific strategy marks a new chapter in Korean diplomacy, hailing a new era of proactive Korean diplomacy in regional and global affairs. You can regard this as the foreign policy doctrine of the 윤석열 government. 사실 인도태평양이란 지역적 개념을 처음 만든 건 아베 전 일본 총리였습니다. 2016년 아프리카 개발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란 개념을 구체화했는데요. 당시 중국이 펼치던 해양 정책이 확대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일본의 원유 수송로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나선 겁니다. 이듬해 아베는 별 관심 없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미국의 외교 전략으로 발전시켰는데요. 일본은 경제적 이유로, 미국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올라탄 겁니다. 반중국 노선을 공식 선언한 거냐는 우려에 대통령실은 그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일 일체화라고 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외교의 운신의 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협소해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남북 관계라고 하는 건 더더욱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을 것 같고 그 한반도발 신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겠다. 굉장히 지금 우려스럽습니다. 그간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소재로도 한일 관계를 자주 언급해 왔는데요. 민주당 정권의 집권 기간 동안에 너무 친중 친북의 굴종 외교를 하는 가운데 한미 관계, 한일 관계가 너무 많이 무너져서 현 정부에 들어와서 한일 관계가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국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외교가 국내 정치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 정부의 외교 방향을 뒤집는 데 주력하다 보니 저자세를 마다하지 않았고 결국 일본의 주도권을 넘겨줬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근데 모든 잘못을 과거 정부에다 지금 씌우고 나니 그것을 시정해야 되는 그런 논리가 지금 될 수밖에 없죠. 그러한 책임이 이 정부에 생긴 것이고, 그러니까 일본 쪽의 그러한 요구에 맞춰서 한국 정부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스트레이트는 보수, 진보 정부에서 주일 대사로 활약했던 전문가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들은 한일 관계의 최대 난제인 강제동원 해결부터 윤 대통령이 지나치게 서두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금 더 정부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했으면 하는 생각은 들어요. 과정 자체가 치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기들이 방치됐다는 느낌을 많이 들고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러는 과정 하나가 그분들이 쌓인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한 걸음 빨리 나가 버렸어요. 아니 뭐 노름할 때도 서로 패를 보여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보여준 꼴이 돼 있어요. 이거는 외교 협상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윤 대통령의 일괄 타결, 이른바 그랜드 바겐 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2018년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또 우리 정부의 맞대응이었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이 두 가지 문제를 우선 정상화한 뒤 강제동원 해결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랜 바게인이라는 말은 좀 적절치 않은 용어가 아닌가. 일본도 강제동원 문제가 뭐 완전히 해결되려면 이거 시간 걸립니다. 저는 이걸 이 두 개 부분을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니까 뭔가 한일 관계가 앞으로 굴러간다라는 인식을 한일 양국 국민에게 줄 수 있고. 수출 규제 풀어라. 근데 껍데기만 남아 있어요. 수출 규제는 솔직히 얘기해서 수출 규제 풀고 우리는 지소미아 계속하고 이게 1대1로 나누고 그다음에 역사 문제는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하라. 그래서 이제 그래야 동등외교가 되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현 대일 외교 방식에서 기대되는 성과가 무엇일지도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뭘 얻을 수 있는 거냐? 뭐 그런 불만이 있다고 저도 그런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한 게 얻을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구체로 얻을 성과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전제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열자는 것이었죠. 지난 1995년 일본이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의 뜻을 밝혔던 무라야마 담화. 3년 뒤 이를 계승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두 나라 관계를 발전시킨 획기적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我が国が過去の一時期韓国国民に対し植民地支配により多大の損害と苦痛を与えたという歴史的事実を謙虚に受け止め、これに対し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を申し上げました。 이후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됐고 일본에선 한류 붐이 일었습니다. 2002년엔 한일 월드컵까지 공동 개최했죠. 윤 대통령도 이런 그림을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성과 사과를 전제로 가능했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본 방송은 2020년 8월 23일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100회에서 국회의원 건설업자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이라는 제목으로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된 이후 서울특별시 등이 발주한 공사에 원화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참여한 내역을 보도하면서 원화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박덕흠 의원의 아들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박덕흠 의원의 아들이 원화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